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현섭입니다. 2020년 2학기 실용 그래픽스 야간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아직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사이버 한반에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어도비 XD 꼭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 시작에 앞서서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책 준비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교재 뒷면을 한번 보세요. 교재 뒷면을 보시면 어, 1부와 2부로 이렇게 파트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디자인 이론 위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디자인 실습 위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7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주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론 하나의 챕터, 실습 하나의 챕터를 매주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습의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하나의 챕터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어도비 XD를 활용한 이런 UI UX 디자인 수업을 처음 진행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내용이 좀 더 분량이 많아서 네, 한 주나 두 주 정도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한 주에 파트 1의 챕터 하나 또 파트 2의 챕터 하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의 챕터 1 UI UX 디자인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UI UX 디자인 개요에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UI의 이해, UX의 이해, 모바일 환경의 발전, UI UX의 디자인 최신 트렌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I의 이해. 네,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UI라고 하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장치 대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대 소프트웨어 또는 장치와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대상이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인터페이스는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뭐 하드웨어에 뭐 마이크나 스피커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에는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고 또 스피커에는 출력 단자가 있겠죠. 이런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어, 이 인터페이스는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에 접속돼서 어떤 서버의 정보들을
내려받거나 올려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관계보다는 좀 더 복잡성이 있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인간과 컴퓨터 또는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와 소프트웨어보다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UI의 영역이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UI와 UX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거나 변형되었는지,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텍스트 형식의 UI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런 UI를 사용했던 세대인데요. 과거 이제 UI를 초기에 연구하던 시대에는 이렇게 상호작용, 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이 텍스트로만, 예를 들면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형태로만, 뭐 도스창 있죠, 뭐 커맨드 창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텍스트 입력으로만 이루어지던 어떤 그런 시대에서 여러 가지 이 시각적으로 불편한 점들을 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픽적인 요소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사용자가 오류를 내지 않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윈도우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 그래픽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이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같은, 뭐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어떤 뭐 폴더의 개념 또는 파일의 개념, 이런 어떤 구성이 이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이런 화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또 명령어를 입력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순히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 HCI라고 하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IT 환경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화했잖아요. 인간과 컴퓨터 또는 인간과 디지털 기기는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기나 이 시스템을 조작을 하는 것에서부터 컨텐츠를 우리가 접하는 것까지 이 사용자 경험의 영역이 너무 많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게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VR이 있을 테고요. 키보드나 이런 마우스를 벗어나서 뭐 손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터치한다던가, 또는 진동으로 기기가 반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명령을 내려서 음성을 인식해서 내가 내린 명령을 시스템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적인 요소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UI와 UX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져 가고 있는 거죠.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에는 라디오나 TV와 같은 것들이 단방향 소통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또는 스마트 TV를 통해서 양방향의 소통의 미디어 수단 같은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UI UX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진 거죠. 자, 그럼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UI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텍스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CL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도스창,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CLI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이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우리가 CLI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이 이제 GUI가 있는데요. GUI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PC에서 우리가 마우스나 어떤 모바일에서 터치를 통해서 제어하는 어떤 그런 포인팅 장치를 통해서 조작하는 형태의 UI 또는 요소들이 대부분 다 아이콘이나 그래픽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GUI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우리가 GUI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뭐 과거에 멀티미디어 개론 수업 때도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1973년에 이 상용화된 PC인 제록스 알토가 최초의 GUI다운 GU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록스 알토와 같은 장비는 일반인이 사실 구매하기 굉장히 비싼 그런 장비 중에 하나였었죠. MS와 애플이 이 데스크탑용 OS를 내놓기 이전에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1981년도에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이 제록스 스타 8010의 인터페이스들을 지금 나열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지금과 뭐 별 차이가 없죠. 저기 보면은 그 폴더의 개념도 있고 그 폴더 안에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저렇게 아이콘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보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차트를 만들어내는 기능이라든지 또 이런 윈도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네. 자, 이때도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GUI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는 NUI라고 하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인터페이스와 같은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손으로 어떤 이 조작을 해서 뭐 과거의 시간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어떤 조작이 가능한 제스처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 이런 형태라든지 또는 뭐 멀티터치 또 음성의 명령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를 인지하고 비서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의 뇌파를 인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아이 트래킹 기능 또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거 또는 또 뭐 생체 인식, 뭐 지문을 인식을 한다든지 홍채를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NUI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NUI는 이 상호작용을 위한 중간 장치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고급 NUI는 사실 눈에 띄지 않아서 예,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신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NUI에는 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투과시켜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스캔풋과 같은 그런 UI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엑스박스의 키넥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키넥트와 같이 사람의 몸의 제스처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게임을 동작을 시킨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UI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어, 사람의 음성, 그죠?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또는 요즘 AI 챗봇 같은 것처럼 텍스트로 명령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응답하는
어떤 그런 챗봇과 같은 어떤 그런 그 UI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NUI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OUI라고 해서 오가닉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좀 BIT 분야의 제품들을 IT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나 뭐 정보 입출력이 가능한 이 캔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뭐 요즘에 그 명품 가방 있죠. 명품 가방에 항상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을 탈피해서 명품 가방의 겉면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어떤 뭐 그날의 기분이라든지 그날의 어떤 날씨라든지 또는 뭐 환경에 따라서 어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어떤 그래픽이 이제 변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런 BIT 분야의 제품들이 점차 IT화 되어 가면서 이런 OUI에 대한 필요성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이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OUI를 적용한 어떤 사물들을 입출력 장치로 변환하고 인터페이스의 모양이나 상태도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UI의 종류에 따라서 과연 이용의 편리성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 비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CLI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텍스트와 키보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직접 모든 명령어들을 다 입력하는 점에서 이용의 편리성이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점차 GUI와 NUI와 OUI로 넘어가면서 점차 편리성은 쉬워지고, 그리고 특징은 고정적에서 점차 유동적으로 변해가는 어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U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용성 면에서 이것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5가지의 이제 분야를 사용성 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용이성이 있습니다. 용이성의 경우에는 UI를 처음 경험하는 사용자라도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빨리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인데, 이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어플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뭐 뱅킹 어플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 뱅킹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공인인증서를 PC에서 모바일로 전송을 해서 모바일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뱅킹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공인인증서를 씹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공부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점에서 지금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토스 같은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UI가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기획하고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첫 화면만 우리가 보더라도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은행 어플이라고 하면은 의체를 하는 데까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사용자의 그 내비게이션의 그런 어떤 여정들이 아주 쉽고 수월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용이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인데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사용법을 익혔다고 했을 때 다시 이 앱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기능들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이 매번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어플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해볼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대출도 받고 싶고, 또는 나는 투자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접근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억성인데요. 내가 이 앱을 사용을 했었으나 다음에 이 앱을 실행을 했는데 뭔가 과거에는 잘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또 그것을 또 기억을 더듬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면 이 기억성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기억성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은행 어플을 통해서 이체를 하는데 계좌번호를 매번 다시 입력을 해야 돼. 그러면 계좌번호를 항상 머릿속에 타인의 계좌번호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체했었던 계좌번호가 최근 거래 내역에 있거나 최근 이체 내역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불러와서 언제든지 다시 이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꺼내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기억성의 평가 기준에 하나가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류에 대한 부분이겠죠. 오류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일단은 앱을 실행을 했는데 자꾸 종료가 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안 나타나거나 하면은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 발생이 좀 적어야 되고, 내가 어떤 버튼을 잘못 눌렀더라도 한 번 더 물어봐서 어 뭐 삭제 버튼을 내가 실수로 눌렀다고 하더라도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미연에 그런 어떤 잘못되는 상황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것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이 오류에 대한 항목 평가 항목에 어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만족성입니다. 만족성이야 내가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족하게 사용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결과물이 만족스럽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뭐 스마트폰 어플 중에 뭐 스노우나 이런 어떤 이 얼굴을 보정해 주는 이런 어떤 어플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 얼굴이 잘 보정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하나의 만족성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휴리스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휴시 휴리스틱 평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어떤 이 시스템을 직접 시각적으로 보고 또는 동작을 시켜보고 하는 어떤 경험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그것을 학습하고 발견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이콥 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리스틱 평가에 대한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약 10 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 10 가지의 평가 기준 중에 첫 번째는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라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바로 반응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이 로딩이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파일이 로딩이 되는 그 과정상에서 모래시계를 보여준다든지 마우스의 그런 어떤 그 커서가 모래시계로 바뀌어서 사용자에게 컴퓨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든지, 뭐 모바일 앱의 경우에서는 이제 인디케이터와 같은 어떤 그런 표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모바일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준다든지,
또한 더 오래 걸리는, 예를 들면 뭐 10 초나 20 초나 30초 동안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모래시계나 그 인디케이터와 같은 어떤 그런 것 가지고서는 사실 사용자에게 너무 지루한 경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같은 그런 프로그레스 바와 같은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까지 이 작업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시각적으로 현재 이 시스템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 세계와 일치하는가. 그래서 현실 세계와 일치하는 시스템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얼마나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뭐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지, 또는 아이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 아이콘이 실제 기능과의 연관성이 없는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그런 아이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잘 되어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어떤 용어를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이 버튼이 통화라고 버튼이 적혀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튼이 그냥 단순히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오케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름이 사용이 됐는가,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현실 세계와 일치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사용자에게 얼마나 자유와 주도권을 제공을 하는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자가 얼마나 잘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뭔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 다운로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단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 정지가 자꾸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화면이 멈춰져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진행 중인 과정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또 다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통제권을 주는가라는 부분들이 자유와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평가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관성과 표준성이네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메뉴의 명령어나 이름, 뭐 버튼의 이름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가.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디에서는 패스워드라는 용어를 쓰고 어디에서는 비밀번호라는 용어를 쓰고 뭔가 용어가 일관적이지 않은, 의미는 같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표현의 방법이 좀 적절한가라는 부분들이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버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빨간색 버튼과 파란색 버튼 또는 초록색 버튼, 이 색깔별로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어, 느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록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 빨간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이 버튼이 예를 들면 전화기에 전화가 오는 화면이라고 했을 때 통화 버튼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거절 버튼을 또는 종료 버튼을 초록색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버튼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준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업계의 표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아이콘과 스타일이나 구도나 색감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잘 알록달록하게 뭔가 사용자에게 혼선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는가. 화면의 뭐 크기라든지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일관성과 표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오류 예방. 뭐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와 똑같겠죠. 얼마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 것이냐. 사용자가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UI가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UI를 구성을 할 때 괜히 이 버튼을 눌러서 오류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아예 빼버리든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동작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녹여져야 되겠죠. 예. 다음으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메뉴나 이런 버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에 앱을 실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다듬어져서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에 얼마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가. 특히 이제 옵션 같은 거죠. 얼마나 설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카메라 어플을 쓰는데 나는 이 카메라 어플에 어, 광각 렌즈랑 망원 렌즈랑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망원을 쓰고 싶고 어떤 때는 광각을 쓰고 싶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지 또는 뭔가 필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화면에 촬영되는 화면의 비율이나 또는 타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춤형 기능들을 잘 제공을 하는지 이런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자가 막 불필요하게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뭐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귀찮지 않게끔 작업을 잘 수행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유연성과 효율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얼마나 사용자에게 간결하고 미학적인 디자인을 제공을 하는가. 한마디로 신미성을 제공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적 요소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는 너무 복잡하지는 않는가. 어, 그리고 또 입력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지는 않은가. 어,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이 간결하고 재밌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간결하고 미학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복구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실행을 했더니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을 하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앱을 다시 삭제하고 다시 설치를 해서 실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러면 오류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오류를 발생하고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용자에게 인지시켜주고 사용자가 그 오류로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휴리스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한 도움말과 설명서를 제공을 하는가. 특히 이제 UI적인 요소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들이 갖고 있는 어, 이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우리가 매뉴얼을 다 뒤져보고 찾아봐야 되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카메라에 물음표 버튼이 있어서 내가 해당 옵션을 선택한 후에 물음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옵션이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 잘 나와지는지 이런 것들이 도움말과 설명, 헬프 앤 도큐멘테이션이 잘 제공이 되는가라는 것에서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휴리스틱을 평가하는 단계는 계획,
그리고 평가자의 결정,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분석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책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과제를 하나 좀 해볼까 해요. 과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휴리스틱 평가 방법이 아까 제가 10가지를 언급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가지를 선정을 해서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모바일 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뭐 톡 쓰시는 것도 있고, 또 카메라 어플도 있고, 은행 어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내가 이걸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했어. 또는 너무 답답했어. 근데 또는 야, 이거는 너무 좋았고 혁신적이었어. 또 굉장히 편리하고 만족감을 느꼈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평가를 해보시고, 뭐 파워포인트가 돼도 좋고, 뭐 MS 워드가 돼도 좋고, 한글이 돼도 좋으니까, 그런 양식이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성을 해서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사이버 한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네, 뭐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목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